홀로 떠난 제천 온천 여행에서 만난 남자와 재혼했지만 나라까지 떨어진 사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앞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은 괜찮냐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했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이러다 말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혹시 몰라 병원에 갔는데 완전 나락에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된 큰 이유는 저와 재혼한 그를 많이 걱정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와의 재혼 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저에게 잘 얘기하지 않았어요. 늘 애둘러 말하곤 했죠. 그런 그의 모습이 저에게 큰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에게 따뜻한 행운이 찾아갑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시간이 벌써 8년 전 일이 되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작은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손뜨개 방에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문을 열고 같은 시간에 문을 닫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어느새 63살이 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하며 살았나? 거울 속 저에게 혼잣말을 건네곤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똑같아서 무채색으로 칠해진 것 같았어요. 손님들과 나누는 대화도 뜨개 기법에 대한 것들 뿐이었고 집에 돌아가면 텔레비전 소리만이 정막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죠.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감고만 있었구나. 누구와도 제대로 엮이지 않았네. 시를 다루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정작 제 인생의 실은 혼자서만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여행을 떠나기로요. 어디든 좋으니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제천의 온천 치유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며칠 쉬면서 제 마음도 좀 정리해보자는 생각이었죠. 제천역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역 앞 광장은 생각보다 한산했어요. 캐리어를 끌고 골목길을 걷는데 가방에서 실꾸러미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하필 차도 쪽으로 구르고 있었어요. 저는 황급히 뒤쫓아가려 했는데 어느새 누군가가 조용히 그 실을 주워서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실이 도망가네요. 그분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참 따뜻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해야 하는데 실수했네요. 저는 얼굴이 붉어지는 걸 느끼며 말했죠. 오랜만에 낯선 사람과 나누는 대화라 어색했어요. 괜찮습니다. 저도 종종 놓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았지만 인사만 하고 발걸음을 돌리더군요. 온천 숙소로 가는 길에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습니다. 특별한 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 같은 게 가슴 한쪽에서 번져나오고 있었어요. 혼자 사는 일상에 익숙해져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낯설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온천에 몸을 담그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뜨거운 물이 굳어진 어깨를 풀어주는 것처럼 마음의 긴장도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다음 날 아침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러 로비에 내려갔는데 어제 그분이 앉아 계시더군요. 시를 주워주셨던 바로 그 남자분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했죠. 어제 실 주워주신 분이시죠.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맞습니다.
인연이 있나 봅니다.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자가 소개해 달라고 해서 알게 된 건데 그분 성함은 남궁현이었습니다. 의사로 일하다가 은퇴하셨다고 하더군요. 말수는 많지 않으셨지만 제가 하는 말에는 늘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는 분이었어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숲속 산책이었습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남궁현 씨와 나란히 걷게 되었죠. 발걸음이 비슷했거든요.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느리지도 않은 걸음으로 말입니다. 뜨개 일을 오래 하셨나요? 남궁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한 20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취미였다가 남편이 죽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제가 답하자 그분은 잠시 말을 멈추고 걸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요.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로가 느껴졌어요. 굳이 더 묻지도 않고 동정의 눈빛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가 전부였죠.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와 닿았어요. 점심 식사 시간에도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남궁현 씨는 식사 예절이 참 좋았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드시는 모습이 품격 있어 보였죠.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뜨개는 마음도 풀리나요? 그분이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잘 풀리는 날은 그렇죠. 실이 꼬이면 마음도 꼬이고 매끄럽게 풀리면 마음도 편해져요. 제가 대답하자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의사일도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환자가 좋아지면 제 마음도 따라서 좋아지고 그렇지 못할 때는 마음이 무거워지곤 했죠. 남궁현 씨의 말에서 깊은 경험이 느껴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의 무게를 아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후 명상 시간에는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각자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는데 옆에서 남궁현 씨의 차분한 숨소리가 들렸어요. 신기하게도 그 소리가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명상이 끝나고 나서 우리는 온천 근처 벤치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풍경이 참 아름다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시간을 보내네요. 제가 말하자 남궁현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서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어색했는데 오늘은 편했습니다. 그분의 솔직한 말에 저도 마음이 열렸어요. 서로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녁 식사 후에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깊은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일상의 소소한 것들을 주고받는 대화가 오랜만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제천에서의 3박 4일이 훌쩍 지나가고 서울로 돌아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헤어지는 순간이 아쉬워서 남궁현 씨와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서울에서도 가끔 안부 전화드려도 될까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마음이 뛰었습니다. 그럼요. 연락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대답하자 남궁현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울에 돌아와서 다시 손뜨개방 문을 열었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같은 공간이고 같은 일상인데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기대감 같은 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남궁현 씨에게서 언제 연락이 올지 궁금했습니다. 이틀 후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미선 씨. 잘 지내고 계시죠?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남궁현 씨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현 씨는 어떠세요? 어느새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일주일에 2~3번씩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긴 대화는 아니었지만 서로의 하루 일과를 나누고 안부를 묻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남궁현 씨는 혼자 사는 생활이 어떤지, 건강은 괜찮은지 늘 세심하게 물어봤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남궁현 씨가 서울로 올라와서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시간 되시면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라 긴장이 되면서도 기대가 되었습니다. 종로 한식당에서 만났는데 제천에서 보던 것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오신 게 눈에 띄었어요. 저도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갔죠.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떠세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조용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동네 산책하고 책 읽고 그렇게요. 미선 씨는 손뜨개 방 일이 바쁘시겠어요. 남궁현 씨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생활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궁현 씨는 은퇴 후 혼자 지내면서 때로는 적적함을 느낀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라고 공감했죠. 그리고 2달 후 어느 날 남궁현 씨에게서 조심스러운 제안이 왔습니다. 미선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 더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는데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진지해서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다시 만난 자리에서 남궁현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나이에 오래 돌기보다 같이 갚는 건 어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재혼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론 제 마음도 그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시간을 좀 주세요. 중요한 일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가 말하자 남궁현 씨는 이해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진 상황에서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 그것도 새로운 사람과 말입니다. 하지만 남궁현 씨와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생각하면 마음이 기울었어요. 결국 저는 남궁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실도 2줄이면 더 단단하죠. 제가 말하자 전화 너머로 남궁현 씨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미선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큰 잔치는 하지 않고 가족들에게만 알렸어요. 남궁현 씨 집으로 이사하면서 오랜만에 2사람이 사는 집에 온기를 느꼈습니다. 저녁에 함께 밥을 짓고 따뜻한 밥 냄새가 나는 집에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죠. 남궁현 씨 집으로 이사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모든 짐을 다 정리하지 못해서 조금씩 집안을 둘러보며 물건들을 정돈하고 있었어요. 남궁현 씨는 저에게 편하게 하라고 하면서도 어떤 방이든 마음대로 정리해도 된다고 말했죠. 안방에 있는 큰 책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의학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는데 오랫동안 손을 타지 않은 듯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이것도 좀 정리해야겠네. 혼잣말을 하며 책들을 하나씩 빼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닦아내면서 다시 꽂아 넣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는데 책장 맨 위쪽 구석진 곳에서 뭔가 걸리는 게 있었어요. 손을 뻗어 만져보니 낡은 봉투가 하나 숨겨져 있더군요. 먼지가 두텁게 쌓인 걸 보니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두려고 했어요. 남궁현 씨의 개인적인 물건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정리를 하려면 어쨌든 꺼내야 했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잠시 망설였어요. 열어봐도 될까? 마음속으로 고민했죠. 호기심이 생겼다기보다는 혹시 중요한 서류나 버려야 할 것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궁현 씨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마침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으러 나가신 상태였어요. 결국 봉투를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젊은 여성의 사진 한 장과
누렇게 바랜 신문 기사였어요. 사진 속 여성은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는데 맑고 예쁜 얼굴이었습니다. 뒤에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그런데 신문 기사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사설 요양원 화재 사고로 3명 사망. 운영자 남궁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혐의 처분. 기사 날짜를 보니 15년 전 일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궁현 씨가 요양원을 운영했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 그곳에서 화재가 났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사람들이 죽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기사를 다시 읽어보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야간에 전기합선으로 인한 화재였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했다고 했어요. 검찰은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었지만 법원에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였다고 판단했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남궁현 씨가 문틈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 돌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 현 씨. 언제 오셨어요? 저는 당황해서 봉투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남궁현 씨는 천천히 방으로 들어오더니 봉투를 바라봤어요.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버리지 못한 과거입니다. 남궁현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으셨고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정리하다가 우연히. 제가 말하려는데 남궁현 씨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언젠가는 말씀드려야 할 일이었어요. 그러곤 봉투를 다시 가져가 서재로 사라졌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평소처럼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지 않았어요. 남궁현 씨도 저도 각자 생각에 잠겨 있었죠. 마음 한구석에 차가운 돌 하나가 내려앉은 느낌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계속 그 기사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런 일을 겪은 사람과 함께 살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남궁현 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 걸까요? 봉투를 발견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남궁현 씨와는 평소처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분도 조심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죠.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동네 시장에 나갔습니다. 평소 가던 채소 가게에서 배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저를 보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군요. 혹시 정미선 씨 맞으세요? 그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제 이름을 아는 게 이상했어요. 네, 맞는데 누구세요? 제가 되묻자 그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민주라고 합니다. 남궁현 선생님과 예전에 아는 사이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선생님과 결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시간 되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오민주 씨의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것 같아서 근처 찻집으로 따라갔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오민주 씨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15년 전에 남궁현 선생님이 운영하던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그리고 선생님과 연인 사이였죠. 첫 마디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그 화재 사고 말이에요. 오민주 씨가 계속 말했어요. 선생님이 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셨지만
그날 돌아가신 분들 중에 제 여동생이 있었거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그분의 여동생이라니. 여동생은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그 요양원에 계셨어요. 사고 당일 밤에 야간 근무자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았고 화재 경보기도 고장 나 있었어요. 오민주 씨의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건 사실이죠. 법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고 했지만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어요. 그 사람은 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 매일 벌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요양원 문을 닫고 의사 일도 그만뒀죠. 저와의 관계도 끝났고요. 오민주 씨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행복해지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런 과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는지 궁금했어요. 숨기고 지내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찻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궁현 씨가 그런 무거운 과거를 혼자 짊어지고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저에게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 집에 들어서니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남궁현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모습이었죠. 왔어요. 오늘 가게 어땠어요? 남궁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처럼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겨우 그 말만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궁현 씨는 제 표정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을 텐데 더 묻지는 않았어요. 저녁 식사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맛있게 끓인 된장찌개였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남궁현 씨도 제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 때 저는 평소와 다르게 남궁현 씨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이었어요. 남궁현 씨의 숨소리가 들렸지만 예전처럼 편안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민주 씨와 만난 이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궁현 씨와는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분도 제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는 걸 눈치채고 계셨지만 직접 묻지는 않으셨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손뜨개 방에서 일을 하는데 바늘기에 실을 꿰는 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계속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평소라면 한 번에 쉽게 꿰 수 있는 바늘기가 흐릿하게 보이는 거였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안 보이지? 혼잣말을 하며 눈을 비비고 다시 시도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더 심각한 건 실의 색깔 구분이 어려워진다는 거였습니다. 빨간색과 분홍색, 파란색과 남색같이 비슷한 색상들이 구별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손님이 원하는 색깔을 찾아드리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자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오른쪽 눈의 시야 한쪽이 마치 커튼이 쳐진 것처럼 어둡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노안이 심해진 건가 싶었는데 이건 단순한 노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근처 안과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좀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대학병원 안과에서 받은 진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망막박리 초기 단계입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를 못 보면 나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진료실에서 나와서 복도 벤치에 앉아 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손뜨개가 제 인생의 전부였거든요. 그걸 못하게 되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일주일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력 회복 가능성이 떨어진다고요. 수술비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남궁현 씨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고민했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지 말까? 오민주 씨 이야기 때문에 사이가 어색해진 상황에서 이런 일까지 생기면 남궁현 씨가 얼마나 부담스러워할까요? 이 사람한테 또 짐이 되긴 싫어.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겨우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또 이런 일로 차가워질까봐 무서웠어요. 혼자 해결할 수 있다면 혼자 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남궁현 씨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요. 어디 다녀왔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고민이었습니다. 칼질을 하는데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되더군요. 남궁현 씨가 뒤에서 도와드릴까요라고 물었지만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남궁현 씨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는 죄책감이 더 컸어요. 옆에서 잠든 남궁현 씨의 숨소리를 들으며 어떻게 해야 하지라는 생각만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남궁현 씨가 눈치채지 못하게 화장으로 가리고 평소처럼 가게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바늘기가 점점 더 흐릿해지고 있었거든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수술 동의서를 어디에 숨겨둘지 고민했습니다. 남궁현 씨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했거든요. 결국 제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기로 했어요. 며칠 동안 혼자서 수술 준비를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 날짜도 잡고 수술 후 회복 기간에 대한 설명도 들었죠. 의사 선생님은 최소 일주일은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궁현 씨에게는 친구 집에 다녀온다고 거짓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하지만 그런 계획들이 모두 무너져버린 날이 왔습니다. 제가 가게에 나간 사이에 남궁현 씨가 집 정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옷장이 좀 어수선하다며 정돈을 해주겠다고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숨겨둔 서류들을 발견하신 거죠. 집에 돌아오니 남궁현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병원 서류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진단서, 수술 동의서, 입원 안내문까지 모든 게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더군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미선 씨, 이게 뭐예요? 남궁현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과는 달리 당황하고 걱정하는 표정이었어요.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으니 다시 물었습니다. 망막박리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부터 아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남궁현 씨가 일어나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처음으로 남궁현 씨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서 시야가 더 흐려졌습니다. 남궁현 씨는 말없이 제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눈이 안 보이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손뜨개밖에 할 줄 모르는데 그것도 못하게 되면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 씨한테 짐만 되고. 그 말을 듣고 남궁현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부엌으로 가더군요. 뭘 하시나 싶어서 따라가 봤는데 미역을 꺼내서 국을 끓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 왜 갑자기 국을 끓이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남궁현 씨는 미역을 씻으면서 조용히 대답했어요. 수술 전에는 든든하게 먹어야죠. 몸에 힘이 있어야 회복도 빨라요. 현 씨, 제가 말하려는데 남궁현 씨가 먼저 말을 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저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제 과거 때문에 미선 씨한테 상처를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미역국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로 기대고 사는 게 부부 아닌가요?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세요. 남궁현 씨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남궁현 씨는 수술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셨어요. 병원에 전화해서 담당 의사와 통화도 하시고 수술 후 주의사항들도 꼼꼼히 메모해 두셨죠. 저보다 더 신경 쓰시는 모습이었어요. 내일 함께 병원에 가요. 수술 전 검사도 같이 받고요. 남궁현 씨가 말했습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저랑 함께 해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수술 당일 아침 병원 로비에서 입원 수속을 밟을 때까지 남궁현 씨가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수술 전 금식 때문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지만 남궁현 씨는 제가 수술 후에 먹을 수 있도록 죽을 끓여서 보온병에 담아오셨어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복도에서 남궁현 씨를 봤습니다. 도시락 가방을 들고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수술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요. 그 말을 듣고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들린 건 남궁현 씨 목소리였어요. 실이 끊길까봐 무서웠다면 이젠 나랑 같이 감아요. 그 실 내가 대신 잡아줄게요. 눈에 붕대가 감겨 있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따뜻한 목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수술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다며 만족해 했어요. 처음 며칠은 눈에 붕대를 감고 있어야 해서 답답했지만 남궁현 씨가 하루 종일 곁에서 돌봐주셨죠. 밥도 떠먹여 주시고 책도 읽어주시고요. 붕대를 풀고 처음 눈을 떴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흐릿하긴 했지만 남궁현 씨 얼굴이 보였거든요. 보여요. 현 씨 얼굴이 보여요. 그렇게 말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점점 시야가 맑아지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건 다시 바늘귀에 실을 꿰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몇 번씩 실패했지만 성공했을 때의 그 기쁨이란, 실이 보인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어요. 손뜨개방도 다시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던지요. 사장님 많이 걱정했어요. 이제 괜찮으신 거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봄날 오후 남궁현 씨가 갑자기 제안을 하셨습니다. 미선 씨,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곳 다시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제천 이야기였어요. 수술과 회복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사이에는 예전보다 더 깊은 신뢰가 생겼거든요. 좋은 생각이에요. 오랜만에 온천도 하고 싶고요. 제가 대답하자 남궁현 씨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에서 진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오민주 씨 이야기로 생겼던 어색함도 제 병으로 인한 걱정도 모두 지나간 일이 된 것 같았어요. 제천행 기차표를 예매하고 가방을 싸는 시간이 설렜습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혼자가 아니라 남궁현 씨와 함께였거든요. 뜨개 도구도 몇 개 챙겼어요. 여행지에서 뜨개질을 하는 것도 오랜 꿈이었거든요. 제천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이란 1년 전에 혼자 와서 실꾸러미를 떨어뜨렸던 바로 그 장소였어요. 여기에서 실이 굴러갔었죠. 제가 말하자 남궁현 씨도 그때를 기억하며 웃으셨어요. 그때는 정말 우연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운명이었나 봐요. 남궁현 씨가 말했습니다. 같은 숙소, 같은 방에서 지내게 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예전에는 각자 다른 방에서 지냈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온천에 몸을 담그니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졌습니다. 남궁현 씨도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서 더 좋네요. 제가 말하자 그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책을 하다가 예전에 앉았던 벤치를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했었죠. 남궁현 씨가 기억하며 말했어요. 벤치에 나란히 앉으니 1년 전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가방에서 뜨개 도구를 꺼내 간단한 목도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하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남궁현 씨가 옆에서 지켜보며 실을 정리해 주시더군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서툴지만 도와주려고 하시는 모습이 고마웠어요. 현 씨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바늘을 건네자 남궁현 씨는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의사였던 분이라 손재주가 있으실 줄 알았는데 뜨개질은 또 다른 영역이더군요. 실이 자꾸 엉키고 바늘에서 빠지고 했어요. 어려워요. 미선 씨가 대단한 거였네요. 남궁현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저도 웃음이 났어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실이 도망가도 다시 주워서 하면 되거든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손을 잡고 온천마을 골목을 걸었습니다. 1년 전 실이 굴러간 바로 그 길이었어요. 이번에는 실이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제 손엔 뜨개 실이, 옆엔 남궁현 씨의 따뜻한 손이 감겨 있었거든요. 그날 도망치던 실을 주워준 당신 손이 내 인생의 끊어진 부분을 다시 감아줬어요. 제가 말하자 남궁현 씨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미선 씨 덕분에 제 삶에도 다시 색깔이 생겼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별이 참 많이 보였어요. 남궁현 씨와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데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힘든 시간들도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서로의 실을 단단히 엮어낸 거였어요.